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6.19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그리고 경제부 곽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곽 기자가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19 부동산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정부의 6.19 대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정부는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만 적용됐었는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네. 이 또 주택 가격을 참고해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강화됐죠. 이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조정 대상의 지역에서는 이 기존의 70%였던 LTV는 60%로 또 60%였던 DTI는 50%로 각각 10%씩 낮춘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데. 네, 그럼 이 새 정책에 따른 지역별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6.19 부동산 대책이 이 시행된 직후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죽인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강남 쪽 공인중개업소는 그 전주부터 시작된 정부의 현장 단속 때문에 일제히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었는데요. 당연히 집을 찾는 사람도 또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강북 쪽까지 이 전매 금지가 확대되는 바람에 이쪽도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썰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 규제가 예상된 지난달 초 이 전주 대비 0.28% 오른 뒤 상승폭이 계속 떨어지다가 네. 이 7월 들어서는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그래프의 막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서울 지역의 집값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 쪽이 오름세로 전환된 상황 양상인 건데요. 일단 지방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저희가 짚어볼까요? 예, 네,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집값은 대책 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방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등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충북과 충남, 경북, 경남, 울산 등은 6.19 이후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졌으며 이 미분양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게 이게 좀 어느 정도로 대출을 조이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네, 이 간단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대출 규제 전에는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요. 네. 예. 4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이 한도가 3억 7천만 원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랬군요. 다만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의 서민과 또 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결국 투기 수요만 골라잡겠다는 이 정부의 맞춤형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종환 원장님께 좀 자세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해줬듯이 6.19 부동산 규제 이후에 지역별 양극화가 더 결과적으로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6.19 대책 보시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네, 평가 좀 해주시죠. 시장이 좀 출렁했다. 출렁했다. 네, 요동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6.19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장은 상당 부분 수그러들었잖아요. 네. 앞서 이제 곽 기자께서도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특히 강남 재건축은 2, 3천만 원씩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예. 거래도 안 됐어요. 그러다 다시 3주 만에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규 분양 시장도 이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 열기는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그 6.19 대책의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19 대책이 중강도 정도의 고강도 대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강도였다. 네, 중강도 대책이어서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이제 한계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6.19 대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저는 이제 그 6.19 대책의 효과를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지금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다시 재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실수요자를 포함한 이러한 사람들의 청약 열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8월,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커진 상황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게 네. 계속해서 심해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적으로 지금 서울 강남 지역은 굉장히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강남은 우리가 일반 시장과 다르게 연구자들은 특수 시장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주식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 상징성도 있고 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시장이죠. 이걸 가지고 전체 시장을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남을 포함해서 서울이 많이 오른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증가했지만 시중에 갈 곳 없는 유동성도 거의 900조 천조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하반기,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예. 규제 완화 정책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독이 되고 있는 거지만 네.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 많이 나왔고 세 번째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체 이런 것들 돼 있고 특히 그 강남 시장의 재건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투기 수요가 한 30-40% 자리 잡고 있다. 소위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죠. 그래요. 이게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그 하는 고민 중에 하나지만 예. 네.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뭐 그 6.19 대책이 중강도 정도 얘기하셨는데 네. 과연 더 강력한 규제책을 한들 강남 집값은 잡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아, 많죠. 네. 근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학습 효과. 경험칙을 보면 사실은 강남 아파트는 2008년, 특히 2007년 이후에 6년간 정도를 매우 몹시 많이 내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재건축은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그러니까 2001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과거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그리고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한 6년간을 2012년 하반기까지 거의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이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남 재건축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 완화 대책이 그동안 있었던 덕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요.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로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그 바뀌죠. 일몰 제도였잖아요. 내년부터 부활이 돼요. 네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더 이상 오르기 어려워요. 그리고 잠시 제가 설명드렸지만 10년 주기설, 10년 법칙에 따르면 한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난 3, 40년간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2012년 하반기부터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좀 내려질 올해 수 말까지가 있겠네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강남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이 많은데 처리하셔야겠네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 상투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과 또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청약 가점제를 강화하고 1순위 통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한꺼번에 DSR도 지금 검토하고 있죠. 나오게 되면 강남 재건축은 내년에는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2018년경에는 확실히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안 꺾이면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강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청약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떴다방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열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 직후에는 이 청약 시장의 여기는 요즘 날씨만큼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이 견본주택들은 문을 열기 전부터도 이 방문객들로 수백 미터의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떴다방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이 평균 37.9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하며 네. 서울 지역의 민간 분양 중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 중 하나는 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를 피해 막차를 타는 사람들로 몰렸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한 푼이라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견본주택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전매 제한이 강화되다 보니 투자보다는 이 거주를 위한 실수요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하반기에도 공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내 집 찾기에 나섰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트도 그렇지만 요즘 봤더니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던데 인산인해죠.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이제 뭐 풍선 효과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근거가 있죠. 예, 우선 규제를 피해서 그러니까 아파트의 규제가 집중이 됐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이제 그 전매 제한도 없는 오피스텔이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소액 투자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큰 돈이 아닌 걸로도. 그렇죠. 우리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이 이게 한 채 값이 평균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전세는 4억 정도 되고 이게 상당히 거액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1, 2억 정도 여기다 대출까지를 활용하면 몇 천만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노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요즘 은퇴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도 좀 쉽고 또 금리보다 3배, 그러니까 한 5% 정도 임대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꾸준히 주거라든지 월세식으로? 오피스텔 시장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오피스텔도 이제 공급 과잉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 투자도 그냥 묻지마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수요가 네. 뒷받침되는 것을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집과 과열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김 장관이 집과 과열의 주범이 투기 세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부족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도 지난 노무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제 국토부의 정책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과거의 기억이 데자비가 떠올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때도 계속 부동산 시장이 우선 공통점은 과열됐었거든요. 이때도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과의 전쟁을 30번이 넘는 대책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데 임기 말까지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몇 프로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보면 한 30~40%의 강남은 투기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투기를 잡으면 강남 시장은 좀 잡힐 여지는 있죠. 그러나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집값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이 3가지였잖아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또 공급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나라에서 한계가 많이, 있다. 좀 우려하는 많이 것은 만들어야 된다. 이 김현미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투기 수요만 억제하면 시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인데 사실은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그렇죠. 존재하는 것이고 예. 저는 종합대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급도 일부 지금 평택이나 용인이나 화성과 같은 과공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나 하면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105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수요자도 어느 정도 또 시장을 좀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게 김현미 장관이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고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쭉 이제 앞으로 내놓을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김현미 장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청약시장 열기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청약제도를 선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먼저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이 예상됩니다. 이 또 무주택자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서민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이 청약 가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6.19 대책 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멈추지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 강남 등 이 집값이 잡히지 않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이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금지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그리고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